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협상이 잘 되면 직접 협상장인 파키스탄을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의 끝이 보이는 건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뭔가 얘기가 진전은 되는 듯도 합니다. 물론 양측은 지금까지 치른 전쟁의 뒤처리를 위해 막판까지 자기 주장을 더 할 걸로는 보입니다만 그동안의 부담도 만만치가 않아 당장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당분간 싸움을 미룰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첫 소식, 미국 워싱턴 DC에서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핵을 포기하고 농축우라늄을 넘기기로 했다면서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 협상이 열릴 수 있고 합의가 되면 직접 파키스탄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If the deal is signed in Islamabad, I might go. The field marshal has been great. The prime minister has been really great in Pakistan.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는 경계 태세가 강화됐고 1차 협상이 열렸던 호텔은 일반 손님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We are not taking any reservation. Private guests are not allowed to the state delegates. 협상이 임박했다는 징후와 달리 이란은 관영 통신사를 통해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ادعاهایی که راجع به دیپلماسی مطرح کرده این آمریکاست که باید جدیت خودش رو اثبات بکنه. 미국과 이란은 우라늄 농축 20년 이상 중단과 기존 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 동결 자산 해제 등의 쟁점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양측의 이견이 커 6개월 이상 걸리는 일괄 합의보다는 우선 분쟁 재발을 막고 60일간 추가 협상을 이어가는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종전 협상을 낙관했지만 필요할 경우 휴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2주간의 휴전 기간은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미국의 양면 전략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협상을 하면서 겉으로는 여전히 이란에 대해 군사적 압박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특히 그동안 숨겨뒀던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B-21의 공중 급유 사진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폭격했던 B-2 폭격기보다 스텔스 기능이 뛰어나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불립니다. 신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Our nation's B-21 Raider. 미국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1 레이더가 등장하자 환호가 쏟아집니다. 별명은 지옥의 개이자 하늘의 암살자. 내년 초까지 실전 배치되는 B-21 레이더의 상세 사진을 미 공군이 전격 공개했습니다. 핵심 설계가 드러나는 상부 전체 모습과 공중급유 장면을 내보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란에 보란 듯 군사적 자신감을 과시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단 분석입니다. Choose wisely. I pray you choose a deal. In the meantime, the War Department is locked and loaded. B-21은 B-2 스피릿의 후속 기종으로 미군이 33년 만에 내놓은 야심작입니다. 노출을 최소화한 배기구, 이례적으로 작은 조종석 창문 등의 구조로 적외선과 레이더 탐지를 회피하는 스텔스 기능을 극대화했습니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고 B-2 폭격기보다 크기는 작지만 연료 적재량은 더 많아 항속거리가 늘고 작전 효율성이 개선됐습니다. 미 공군은 세계 어디든 침투력 있는 장거리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B-21 is also the first modernized element of the so-called nuclear triad. 미국은 또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가 호르무즈 해협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태평양 등 다른 작전 구역에서 이란 선박이나 이란을 지원하는 모든 배를 추적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군사적으로 압박은 하고 있습니다만 무기 재고가 심각한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러시아와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다른 유럽 동맹국과 일본의 납품 일정 연기를 통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이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합니다. 미국은 전쟁 4주 동안 850기 넘는 토마호크를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미군 전체 보유량의 약 25%에 달하는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패트리엇과 사드 등 방공 요격 미사일도 1000발 이상 사용했습니다.
And over the past 30 days, we've struck more than 11,000 targets. 미국이 이란 전쟁에 무기를 소진하면서 러시아와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무기 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We understood that we can have challenges especially with PAC-3. 미국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무기 납품을 늦출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탄약과 공격, 방어에 모두 쓰이는 군수물자 등입니다. 앞서 일본도 내년까지 인도받기로 한 토마호크 400기의 납품이 지연될 거라는 미국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아랍에미리트와 요르단 등 중동 국가들에게 34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추진하고 있지만 무기 재고 부족으로 공급 시기는 늦어질 전망입니다. 미 국방부는 무기 생산을 위해 자동차 등 제조업체의 생산 라인을 가동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이란 전쟁 와중에 안보 현안과 관련해 한미 간 균열로 비칠 수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에도 핵시설이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미국이 우리 정부의 발언 배경을 물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미 측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는데 무슨 일인지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지난달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로시 총장이 한 보고 중에 지금 영변과 구성 강선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 북의 지금 우라늄 농축은 90%짜리 무기급 우라늄입니다. 이후 미 대사관의 실무급 인사가 정 장관 발언의 배경에 대해 통일부에 문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 장관이 언급한 평북 구성시는 그간 한미 정보당국이 공식 확인해 준 적 없는 핵개발 의심 지역이라 장관의 공개 발언에 불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사소한 거라도 하더라도 통 없이 어떤 일방적인 그러한 것들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되게 민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미국 측이 북한에 대한 정보 공유를 일부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이 정보 교류를 축소하기로 했다는 국내 보도에 대해 추가로 언급할 사안이 없다며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DMZ법과 미중 전투기 대치와 관련한 언론 대응 등 안보 현안을 두고 한미 사이에 누적된 갈등이 표출된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장관 한 사람의 발언이 한미동맹의 안보 공조에 균열을 낸 것입니다. 다만 통일부는 국제연구기관 보고서 등 공개된 정보에 기초한 발언이었고 미국 쪽도 이를 이해한 걸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지방선거 관련 소식입니다. 부산시장과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의 전재수,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전 후보의 카르티에 시계 수수 의혹을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두 후보는 상대방을 향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맞고소전을 펼쳤는데 시계 진실 공방이 6월 부산 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모양새입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한 날부터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통일교로부터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시계를 받지 않았다고 말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며 닷새 동안 올린 SNS만 10건입니다. 본인이 안 받았다 네 글자를 말 못하고 있잖아요. 까르띠에 받았는데 그래도 부산시장 한번 시켜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조언 드립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했던 검경합동수사본부는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전 후보는 이를 근거로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며 대응을 자제해왔습니다. 하지만 해명 요구가 계속되자 오늘 한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고발하는 겁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을 받았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한 후보도 무고죄 책임 등을 거론하며 곧바로 맞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후보가 자신의 맞상대도 아닌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를 겨냥해 공세를 이어가는 건 부산 선거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도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를 맡았던 김태훈 대정보검장을 법 왜곡죄로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 갑에 보궐선거가 열릴지 여부를 두고 정치권에선 여러 관측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민주당이 경쟁력 있는 후보 영입을 못하면 의원직 사퇴 시점을 늦춰 보궐선거가 열리지 않게 한다는 시나리오였는데 정청래 대표가 일축했습니다. 이 내용은 황정민 기자가 전합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충남지사 후보로 확정된 다음 날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보궐선거 연기론을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에 한동훈이 출마한다고 하지 않아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전략적으로 내년 4월 보궐선거를 당이 선택할 수도 있죠.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려면 이달 30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재수 후보의 사퇴 시기를 다음 달로 늦춰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를 내년으로 넘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산 북구갑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출사표를 내며 전국적 관심이 집중된 상황인데 민주당이 유일한 부산 의석을 내주는 리스크를 안을 필요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부산 북구는 지난 대선 때도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보다 9%포인트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야당에선 정치적 계산에 따라 지역구 대표를 비워두는 건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직은 당이 필요할 때 쥐고 있다가 불리하면 미루고 유리하면 던지는 정치 말뚝이 아닙니다. 그러자 전 후보는 소신에 맞지 않다며 30일 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정청래 대표도 그런 꼼수는 쓰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지역 유권자들이 용서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민주당이 북구갑 출마에 공을 들이고 있는 하정우 청와대 AI 수석은 다음 주쯤 출마 여부를 밝힐 계획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지난해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한 뒤 국민의힘을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막걸리 회동을 했습니다. 오찬에 앞서 공직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에서 뭔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홍 전 시장의 예전 발언들을 기억하는 이들의 시선 곱지 않습니다. 김창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오찬은 10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미국으로 떠나자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돌아오면 막걸리 한 잔 나누자는 글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오늘 오찬엔 막걸리가 곁들여졌습니다. 홍 전 시장은 이 대통령에게 대법원에서 징역이 확정되며 박탈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다시 복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에 대한 국가 지원도 요청했는데 이 대통령은 모두 즉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전 시장은 오찬에 참석하기 직전 마지막 인생은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으면 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공직을 맡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홍 전 시장은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중범죄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중범죄자가 통치하는 나라로 갈 것인지 홍준표 정권으로 갈 것인지 그 양자를 대비해서 국민들에게 선택을 묻는 겁니다. 하지만 경선 탈락 이후엔 국민의힘에 줄곧 날을 세웠고 최근엔 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배신자 행보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부끄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이른바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대장동 사건을 맡은 검찰 2기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 수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의 1기 수사팀이 이 대통령의 혐의를 찾지 못하니까 수사팀을 바꿨다는 취지인데요. 당시 1기 수사팀도 이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상부에 보고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당의 조작기소 논리가 또 한 번 흔들리게 됐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일부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정용환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지난주 특위에서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혐의점 찾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기 수사팀도 2022년 5월 이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필요하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서 필요하다고 보고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보고를 받았고 그 수사 필요성은 1기 수사팀부터 지속됐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때 투입된 2기 수사팀이 기획 수사를 벌였던 민주당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입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민주당이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도 1기 수사팀이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SNS에 올렸던 위례 신도시 위don으로 엮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1차 수사팀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수사팀 교체가 정적 제거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사냥개를 자처했고 그 수단은 진술과 증거의 조작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범죄자가 큰소리치는 세상을 열었다며 법치주의 파괴 현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검사들이 국정조사에 불려나가 모욕을 당하고 출석 압박을 받던 검사는 극단적인 시도까지 했는데 이제서야 검찰을 책임지고 있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퇴근길에 한마디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 기대했던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데 뭐라고 했는지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퇴근길에 굳은 표정으로 극단 시도를 한 검사를 언급합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참담한 마음으로 소식을 접했습니다. 국정조사에서 다수의 검사들이 모욕을 당했다고도 했습니다. 다수의 담당 검사 수사관들이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답변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구대행은 국회를 비판하는 대신 간곡한 부탁에 그쳤습니다. 향후 남은 기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번 국정조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검찰 내부에선 지휘부를 향한 공개적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여당이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반헌법적 국정조사를 하고 있다며 조직의 대표라면 검사들에 대한 괴롭힘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구대행이 책임을 지고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검찰 내에선 검사들이 정치권의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검찰 수장의 입장 표명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유광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조작 기소 국정조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진행될수록 민주당이 벼르던 조작 기소 정황과는 상반되는 증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국정조사가 그랬습니다만 이번에도 새로운 사실을 밝히기보단 고성, 호통 이런 것만 난무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와 뉴스더에서 국조특위 활동에 대해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자, 이 국정조사를 보고 있으면요, 기관 측의 증언을 일반 증인, 참고인이 뒤집는 일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예, 2주 전에 대북송금 사건 기관 보고에서 이종석 국정원장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필리핀에서 리호남에게 방북 대가로 70만 달러를 줬다는 쌍방울 측 진술과 상반된 내용이었는데 민주당은 이 증언을 토대로 진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11일 뒤에 청문회에 나와서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난 장소 그리고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원장의 주장이 사실이고 방 전 부회장의 증언은 위증이라고 하면서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나왔던 것 아닙니까? 쌍방울 측 진술 신빙성이 인정이 됐었는데 지금 국회의원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박상용 검사 해명, 이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일부만 공개한 녹취를 가지고 민주당은 지금까지 진술 회유 증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박상용 검사의 반박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박 검사의 연어술 파티는 없었다. 이런 과거 국감 발언을 거짓말로 규정하고 위증 혐의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박 검사도 서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연어 술 파티 그러는데 이번 국정조사에서 뭔가 새로운 게 좀 드러난 건 있습니까? 여권 특위 위원들이 수원지검 앞에 가서 이 편의점을 방문해서 소주 4병을 생수병에 나눠 담은 뒤에 검증이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쌍방울 법인카드 영수증 금액과 맞아떨어진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당시 저녁 7시 조사에 입회했던 설주원 변호사, 술 냄새는 못 느꼈다고 했었는데 20여 분 만에 술과 음식을 먹고 흔적이 남지 않게 하는 게 가능한 일이냐 이런 반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성태 전 회장도 이번에 국회 불출석했는데요. 그 네. 사유서에 연어술 파티는 불가능한 환경이었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뭐 밖에서 다 볼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 네. 자, 근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1기 수사팀의 기관 보고 내용을 전직 검찰 간부들이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반박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역시 검찰 간부들의 이야기는 또 안 받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이 말의 줄임말이죠. 이른바 답정너 국조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옛 부하 직원들의 심경을 대변하면서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싶은 심정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고 무슨 영화를 보려고 검사들이 조작을 하고 기소를 합니까? 자, 그러면 말이죠. 이번 국정조사에서 뭔가 새롭게 드러난 부분은 뭐죠? 네, 일부 있는데요. 대장동 2기 수사팀이 민간업자 남욱 씨를 구치감에 2박 3일 혼자 지내게 하면서 조사했다. 이런 내용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나온 내용입니다. 특위 위원들이 중앙지검 구치감을 현장 조사하고 반인권적 방식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원석 전 총장 어제 나와서 이 유치 장소, 구치감 유치 장소도 유치 장소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남욱 씨는 과거 사건이 불거졌을 때도 기자들 만나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이게 새롭게 나왔다는 게 좀 또 특이하기도 하네요. 네. 자, 근데 일방적인 국조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결국은 기소를 취소하기 위한 겁니까? 사실 특위가 다루는 이번에 7개 사건 중에 핵심인 대북 송금, 대장동 사건 등 5건은 공소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상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전에만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법조계에서는 결국 민주당의 최종 목적, 1심 재판이 중지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아니겠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특위 활동이 2주 정도 남았으니까 그 사이 뭔가 성과를 내도록 한번 기대해 보죠.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범여권 일부 의원들이 주택 양도세를 크게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내 집 한 채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세를 많이 깎아줬는데 이 혜택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신호탄이 올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어떤 움직임인지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보당 윤종호 의원과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주택 양도 차익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고가 주택을 팔아도 10년 이상 실거주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깎아주는데 이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대신 평생 1인당 2억 원의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게 법안의 핵심입니다. 고가주택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역진적 문제가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를 심화시키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폐지하고 이 법안대로라면 10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자라도 양도세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만약 양도 차익이 20억 원이면 지금은 양도세가 9천만 원이지만 3억 9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청와대도 장특공제 폐지까지는 아니지만 축소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김용범 정책실장도
장기 보유를 이유로 양도세를 80%까지 공제해 주는 것은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양도 차익이 클수록 장특공제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폐지 법안이 나오자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고가 주택일수록 혜택이 커지면서 조세 정의를 해친다는 취지입니다만 매물이 더 나오지 않을 거란 우려부터 헌법에서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까지 다양합니다. 계속해서 이유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경신련은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폐지 법안과 같은 취지였습니다. 1주택자 간에도 초고가 주택일수록 더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더 쏠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좀 부동산 문제의 큰 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큽니다. 장특공제 폐지 법안이 공개된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는 10,000건이 넘는 항의성 댓글이 달렸습니다.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발입니다. 너무 과도해버리면 그 부분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되는 거예요. 상급지로 갈아탄다라는 기본적인 이사의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이사를 못 다니게 되는데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일방적으로 손실을 보게 된다면 집주인들은 팔기보다는 오히려 더 보유하는 전략. 팔면 양도세 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팔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장특공제가 자산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걸 유도하는 차원에서 40년 가까이 유지돼 온 만큼 폐지와 축소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애타게 기다리셨을 텐데요. 늑대 늑구가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전 동물원을 탈출한 지 9일 만입니다. 우려됐던 죽음도 피해도 모두 없었습니다. 긴박했던 포획 상황을 먼저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열화상 카메라에 노랗게 빛나는 물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 8일 대전 동물원을 탈출한 늑대 늑구입니다. 농가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늑구는 마치 총을 맞은 뒤 급히 방향을 틀었고 드론이 그 뒤를 끈질기게 뒤쫓았습니다. 농소루를 따라 비틀거리던 늑구는 이내 중심을 잃고 맥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같이 올리는 걸 할게요. 네, 아무리 갈게요. 일단 빨리 옮길게요. 괜찮으니까. 동물원을 탈출한 지 9일 만인 오늘 0시 45분쯤 대전 월드에서 2km 떨어진 농수로 인근에서 늑구가 붙잡혔습니다. 좀 잘 쉬어요. 오케이. 산소 드세요. 지난 13일 시민 제보로 늑구를 발견했지만 당시 늑구는 마취총을 피한 뒤 4m 옹벽까지 가볍게 뛰어넘으며 수색팀을 따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어젯밤 11시 45분쯤 늑구를 다시 포착한 수색당국은 드론으로 실시간 위치를 확인해가며 천천히 거리를 좁혔습니다. 단 한 발로 늑구 허벅지에 마취총을 명중시켰습니다. 대전시는 늑구 탈출 과정에 월드 측의 관리 소홀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수색 작업이 길어질 동안 늑구는 사람들의 응원을 듬뿍 받는 대스타가 됐습니다. 늑구의 뱃속에선 날카로운 낚싯바늘이 나왔습니다. 물고기를 잡아 먹으면서 배를 채운 걸로 보입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농수로에서 흠뻑 젖은 채로 포획된 늑구. 늑구 뱃속에선 뜻밖의 2.6cm 길이의 낚싯바늘이 포착됐습니다. 엑스레이상에 한 지름 길이 한 2.6cm 정도 되는 낚싯바늘이 걸려 있었고 내시경 검사로 전환을 해서 동물원에서 주는 닭고기만 먹던 늑구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낚시터 주변에서 물고기를 주워 먹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혹시라도 안 좋게 될까 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포획됐다고 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탈출 이후 도심 한복판에 나타난 늑구 사진이 AI 조작으로 밝혀지는가 하면 늑구를 주인공으로 한 게임과 가상화폐까지 등장했을 정도로 온라인 열풍이 일었습니다. 러시아 팬페이지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러시아어로 뉴스를 계속 올리고 포획된다는 소식을 제가 사실 러시아 커뮤니티에서 알게 됐습니다. 시민들은 늑구 귀환을 반기며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동물원 재개장하면 꼭 한번 늑구 만나러 가고 싶어요. 동물원 측은 수술을 마친 늑구가 안정을 되찾는 대로 재개장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한 여성이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후 회사로부터 계속 압박에 시달려야만 했는데 노동청은 직장 내 성희롱이 맞다며 회사에 시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황재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은색 옷의 남성이 옆자리 여성의 등을 여러 번 쓰다듬고 두 손으로 어깨를 감싸기도 합니다.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여성 A씨는 지난해 8월 회식 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외국 국적의 직장 상사 B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너무 불쾌했거든요. 이렇게 등을 만지면서 그렇게까지 밑으로 내려간 거는 저는 고의가 있었다고. 경찰은 성적 목적의 신체 접촉 의도가 있었다면 중요 부위를 터치할 수 있었을 것이란 이유 등으로 불송치했습니다. 결국 B씨는 연말까지 자리를 지키다 해외로 발령났고 새로 부임한 상사는 오히려 피해 여성을 압박했습니다. So that when the employee goes and files a complaint with authorities, this is an act of war. So then why is it that you want to be with if you don't trust us and you don't respect us? 노동청은 지난 10일 B씨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된다며 회사에 시정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은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면서도 퇴사 종용이나 2차 가해성 발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추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 측은 회사의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추가로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한 남성이 음주 단속을 받던 중에 갑자기 차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위험천만하게 필사적으로 도망쳤는데 알고 보니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관 5명에 둘러싸여 있던 남성이 갑자기 도망칩니다. 골목길을 따라 전력 질주하는 남성. 왕복 4차선 도로 중앙분리대를 뛰어넘더니 도심 번화가에서 경찰관들과 쫓고 쫓기는 도주극을 벌입니다. 추격전을 벌이며 달아나던 남성은 이 담장을 넘으려다 뒤쫓아온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20대 운전자가 지명수배범이란 사실을 알고 추궁하자 갑자기 도망친 겁니다. 재판 중인 건 맞는데 수배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더니 도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구속됐다. 지난해 12월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2개월 후 법원이 내린 보석 취소 결정에 불응한 채 도주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억여 원 표를 전달책을 하다가 검거가 된 걸로 보석 허가를 받았는데 도주 또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다시 보석 취소를 한 거니까. 경찰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술을 마신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 넘겨진 남성은 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야산에서 불법 투견 도박을 벌인 60여 명이 붙잡혔습니다. 개들의 고통은 이들의 즐길거리였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비탈길을 따라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운전자 인적 사항을 일일이 확인합니다. 이들이 빠져나온 곳은 산업단지 공터에 차려진 불법 투견 도박장이었습니다. 현장엔 가로 세로 3m 크기 철창이 설치됐고 그 앞에는 캠핑 의자가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다. 도박판에 동원된 투견들은 풀숲은 물론 인근 도로 가드레일에 묶여 있습니다. 배를 묶어놓고 갔어. 미쳤나 봐. 견주와 운영자들은 인적이 없는 공터에 투견장을 차렸습니다. 이들이 하루 거래한 판돈만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투견장이 버려진 자리엔 구경꾼들이 버리고 간 생수병과 쓰레기들만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도박꾼들은 부랴부랴 현장을 벗어났지만 외길인 산업단지 입구를 차단한 경찰 그물망에 60여 명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눈치를 챈 사람들이 빠져나가려고 입구 쪽으로 모여있고 막 차량도 몰리고 클락션도 울리고 되게 말 그대로 좀 아수라장인 상태였거든요. 도박판에 동원됐던 투견들은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검거한 참가자 등을 동물학대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도박판을 운영한 윗선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한길 씨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이유입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유튜버 전한길 씨가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사법부의 심판이자 국민의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심판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풀려난 겁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낮다고 했습니다. 제가 또 얼굴도 이렇게 전 국민들에게 다 알려졌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전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돈 1조 원 이상이 싱가포르에 있다. 김현지가 아들이 싱가포르에 있고 그 아들이 유력한 정치인을 닮았다라고.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학위가 허위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전 국민들께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하버드에 다닌 건 맞습니다. 하지만 경제학 학사 학위는 허위다 이겁니다. 경찰은 전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영상 6개를 통해 3천만 원 수익을 올렸다며 재범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또 다른 감염병이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이른바 매미입니다. 고령층을 포함해 고위험군은 백신 접종을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로 만든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개통도입니다. 지난 2022년 대유행을 일으킨 오미크론에서 뻗어나간 가지에 BA.3.2가 있습니다. 2024년 11월 남아공에서 처음 보고됐는데 1년여 만에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매미 유충처럼 오래 잠복했다 나타났다는 뜻으로 매미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지난주 기준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34개국에서 검출됐습니다. 국내에선 지난 1월 코로나19 변이 가운데 3.3%에 그쳤지만 지난달엔 23.1%까지 점유율이 늘었습니다. 매미는 면역 회피 능력이 있어 감염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우려스러운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입원 증가라든지 중증도에 영향을 주는 변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접종하고 있는 백신주에도 효과가 유효하다. 외신들도 아동에게서 더 많이 검출되는 경향도 일부 나타나지만 증상이나 중증도 면에서 더 위험하다는 신호는 아직 없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질병청은 여름철 재유행에 대비해 고위험군 무료 예방접종을 오는 6월 말까지 2달 더 연장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도 봄을 건너뛰고 여름 장사를 벌써 하고 있습니다. 얇은 반팔 티셔츠도 시원한 빙수도 일찍 내놨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수복이 쌓인 얼음 위에 달콤한 딸기와 파틀 얹은 빙수. 한 입에 더위가 싹 사라집니다. 최근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 베이커리는 여름 대표 메뉴인 빙수를 지난해보다 2주 앞당겨 선보였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예년보다 빨리 더위가 찾아온 것 같아서 조금 힘든데 이렇게 빙수가 또 나와서 먹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호텔업계도 여름 특화 메뉴인 애플망고 빙수를 예년보다 한 달 일찍 출시했고 편의점도 즉석 스무디와 기능성 음료로 여름 입맛 찾기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봄을 건너뛴 날씨에 패션업계도 여름 맞이에 분주합니다. 예년보다 빨라진 더위에 백화점 매대도 이미 여름 상품들로 채워졌습니다. 반팔과 시원한 소재 옷들을 전면 배치하는가 하면 수영복과 물놀이용품 등 여름 휴가 소품도 일찌감치 등장했습니다. 확 더워지니까 이제 봄옷 입을 일도 없고 해서 여름옷 장만하려고 왔습니다. 여름옷 판매도 증가세입니다. 야외활동 수요가 늘면서
4월 어제까지 아웃도어 상품 매출이 약 30% 정도 신장한 것으로. 발빠른 여름 준비에 에어컨 등 냉방 가전 매출도 지난해보다 3배 넘게 뛰었습니다. 불경기 속에 찾아온 때이른 더위가 유통가에 때 아닌 여름 특수를 몰고 왔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성과급을 놓고 사측과 대립하고 있는 삼성전자 노조가 장기 총파업 일정을 공개하면서 30조 원 손실을 사측에 경고했습니다. 자신들이 요구하는 성과급 40조 원을 파업 발생 손실과 맞바꾸자는 말로도 들리는데요. 반도체 초호황의 혜택을 언제까지 누릴 수 있을까요? 박상현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과반 노동조합의 탄생을 공식화한 자리. 노조는 다음 달로 예고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파업 국면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측에 있습니다. 사측은 노동조합을 경영의 파트너가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노조는 이달 23일 걸기대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21일부터 18일 동안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노조는 장기 파업으로 회사가 30조 원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18일 동안 파업을 진행했을 때 설비 백업을 감안하면 하루 약 1조, 그리고 최소 20조에서 30조 정도 규모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현재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금액만 40조 원에 달합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40조 원은 지난해 400만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의 4배고 삼성전자의 연간 연구개발 비용 37조 원보다도 많은 수준입니다. 생산 차질로 인한 글로벌 신뢰 저하도 문제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에 공급해야 될 그런 공급 약속이 있는 그런 물량을 이제 하이닉스로 돌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노조 경영의 완전한 종말이라며 기세를 올린 삼성전자 노조는 이재용 회장을 향해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으라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우리 경제의 또 하나의 주요 축이죠. 현대자동차도 노조 리스크가 생겼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끌면서 생산 라인 배치도 계획 중인데 노조가 완전 월급제와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한 겁니다. 로봇 도입과 완전 월급제의 상관관계가 뭔지 장동욱 기자가 설명합니다. 올해 초 CES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최초 공개하며 2년 후 제조 현장 투입을 선언한 현대차. By 2028, the Atlas global rollout begins within our SDF network. By 2030, robots will handle complex assembly. 현대차 노조는 즉각 동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생산 라인에 들어오지 못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올해 임금 협상을 준비 중인 노조가 완전 월급제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현행 생산직은 시급제 방식에 따라 근무 시간을 계산해 월급을 받고 있는데 그 임금 방식을 100% 월급제로 바꿔달라는 요구입니다. 로봇이 투입돼 근무 시간이 줄어들더라도 고정급을 높여 임금을 보장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노조는 또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로봇 등 AI 도입 과정에서 고용과 노동 조건을 보장하라는 요구도 추가했습니다. 비용 증가를 많이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시장의 선도 그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측면에서 우려사항이 상당히 커지는 거예요. 테슬라와 BMW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에 속도를 내는 상황. 피지컬 AI를 미래 먹거리로 내세운 현대차의 구상이 노조의 벽에 멈춰설 위기에 놓였습니다. TV조선 장도입니다. 다음 달 유류 할증료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미국 뉴욕을 한번 다녀오는데 100만 원 넘는 돈을 할증료로 내야 하는 건데요. 왜 비싸진 건지, 가격은 언제쯤 다시 내려갈지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먼저 유류 할증료가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항공권 가격을 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항공권은 크게 기본 운임과 세금, 유류 할증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연료비가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는 항목이 바로 유류 할증료입니다. 지금처럼 국제 정세가 급변해서 유가가 오르면 비행기 연료인 항공유도 가격이 오르겠죠. 이 상승분을 가격에 넣는 겁니다. 비행기를 한 번 띄울 때 수십만 리터 연료가 사용되기 때문에 작은 유가 변동에도 민감하게 움직이는 항공사 특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국제 유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항공료는 무한정 오를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국토부가 정한 상한선이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 구간을 나누는데요. 갤런당 150센트대가 1단계고요. 점점 올라서 470센트대가 되면 33단계로 가장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500센트, 600센트가 돼도 33단계 위로는 못 올린다는 건데요. 유가가 무한정 오른다고 해서 할증료를 무제한 올릴 수 없도록 캡을 설정한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보면요. 전쟁 발발 전 유가가 반영된 지난 3월은 갤런당 204센트를 기록해 6단계가 적용됐고요. 지난 한 달분 유가가 반영되는 5월은 33단계가 됩니다. 갤런당 무려 511센트까지 올랐기 때문이죠. 최고 구간인 33단계, 470센트보다 40센트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비행기 표값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비싸진 겁니까? 대한항공을 타고 미국 뉴욕을 갔다 온다고 하면요. 이번 달엔 130만 원대에 살 수 있는 항공권이 180만 원대로 비싸질 수 있습니다. 3월엔 19만 8천 원, 4월엔 60만 6천 원이던 유류 할증료가 다음 달엔 112만 8천 원으로 50만 원 넘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단거리 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많은데 가까운 후쿠오카를 보면 2만 7천 원이던 할증료가 15만 원으로 오릅니다. 그나마 일단 최고점은 찍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려갈 일만 있을 텐데 언제쯤 내려갈 것 같습니까? 전문가들은 이 33단계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유류 할증료를 산정하는 기간이 매달 중순에서 중순, 지난 한 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월 말에 항공유 가격이 떨어져도 5월 초에 다시 올라버리면 평균 가격이 떨어지긴 어렵다는 겁니다. 전쟁이 갑자기 끝났다. 그러다 하더라도 바로 지금 현 시세에서 유가가 정해져서 갑자기 내려지는 게 아니고 한 달 그 시차를 두고서 차분차분히 단계별로 떨어진다. 유류 할증료는 출발일과 관계없이 발권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5월 해외여행 계획이 있더라도 항공권은 4월 중에 사는 게 보다 저렴합니다.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해야겠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역대 최다 사사구로 망신을 당했던 한화가 또 팬들을 실망시켰습니다. 9회 마지막 공격에서 김경문 감독이 사실상 경기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고 팀은 홈구장 9연패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2회 이루수 하주석이 내야 땅볼을 놓치며 타자는 2루까지 달려갑니다. 실책은 실점으로 연결됐습니다. 1대3으로 지고 있던 7회에는 치명적인 실수가 나왔습니다. 투아웃 주자 만루위기에서 평범한 뜬공을 놓치는 페라자의 실책에 한화는 2점을 내줬습니다. 하루에 쏟아진 3개의 실책보다 더 납득할 수 없는 장면은 9회 발생했습니다. 9회 마지막 공격에서 최은성의 타구가 중견수 김지찬의 글러브에 들어가며 아웃이 선언됩니다. 타구가 땅에 먼저 닿았다고 판단한 최은성은 벤치를 향해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지만 웬일인지 김경문 감독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공격이니까 비슷하면 비디오 판독이 남아있으면 써야 하잖아요. 중계화면을 통해 심판의 오심이 확인됐지만 기회는 날아간 뒤였습니다. 9회 5점 차로 패색이 짙은 상황이었다고 해도 불과 사흘 전 한화는 9회 투아웃 상황에서 역전을 당해 경기를 내줬습니다. 경기력과 투지를 모두 상실한 한화는 홈구장 9연패에 빠졌습니다. 11경기 연속 경기장을 가득 채운 팬들의 실망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법이 뭔지는 사법부가 결정한다. 1803년 미국 제4대 대법원장 존 마셜이 마버리 대 매디슨 판결에서 남긴 말입니다. 삼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정착시킨 역사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했던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반발했습니다. If there had to be one branch to interpret the Constitution for the others, I say let it be Congress. 국민의 뜻을 더 직접 반영하는 건 선출된 권력이고 그 중심은 의회인데 왜 법원의 해석이 앞서야 하냐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민주국가가 다수결로만 움직이진 않습니다. 권력끼리 서로 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견제와 균형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권이 자기에게 걸린 사법 문제를 입법의 힘으로 유리하게 바꾸려 든다면 어찌 될까요?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현대 민주국가 대부분은 마셜 대법원장의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조작 기소 국정조사가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기소가 정권 차원의 조작이라고 주장합니다. 재판과 맞물린 사안을 특정 증인을 앞세워 따지고 수사검사들을 조리돌림합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도 결론은 일찌감치 정해놓은 듯도 합니다. 입법부가 사법부 판결에 개입하는 것은 삼권 분립에 정면으로 반한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법 규정도 아무 소용이 지금 없습니다. 재판이 다룰 일을 정치가 먼저 판단하면서 선을 넘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내란 세력이라고 합니다. 사법의 일을 제발 사법에 맡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여당에게 걸림돌이 되는 건 뭐든지 내란 세력으로 몰아온 게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불리한 판결은 사법 쿠데타로 몰아붙였습니다. 불리한 수사는 늘 조작입니다. 하지만 헌정 질서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의 언어 위에 서야 합니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행정은 집행하고 사법은 판단하면 됩니다. 정치권이 복주하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4월 17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판결도 입맛대로였습니다. 오늘은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뜨거웠던 열기는 한풀 꺾였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앞으로 5에서 최대 40mm의 비가 더 이어진 뒤 그치겠습니다. 주말 동안 맑은 하늘에 햇볕이 내리쬐며 다시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며 더위가 정점을 찍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건조특보는 계속되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청주 10도, 광주 14도, 부산 15도로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과 춘천 27도, 대전과 대구 26도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져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고온 현상이 점차 누그러져 예년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17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